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갑상선암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라디오 요오드 치료, 라디오 액티브 이오다인, 일명 RAI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라디오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암 및 기타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 치료법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부작용이 있습니다. RAI 치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침샘염과 구강건조증, 미각 이상은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최근 발표된 논문을 리뷰를 해보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병리적 기전과 발생률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 세포와 암세포가 요오드를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조직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주로 아이오다인 131을 사용하고요. 갑상선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남아있는 갑상선 세포에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치료 방법은 시작 전에 준비 단계를 꼭 거쳐야 합니다. 평소에 먹던 호르몬 약을 중단하고 식이요법을 잘 실천하면서 TSH를 증가시킬 수 있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치료 과정에서는 캡슐에 들어간 방사선 요오드 약을 먹거나 정맥 주사로 주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간 RAI는 위장벽을 통해 흡수가 되고 혈액을 타고 갑상선 조직으로 들어가서 방사선을 분비함으로써 주변 조직과 암 조직을 파괴하게 됩니다. 치료 이후에는 며칠간은 격리해야 될 수 있고 방사선 관련 안전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치료의 장점은 수술을 통하지 않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하며 갑상선에만 작용하는 특이적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고 건강한 조직에는 미미한 영향만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재발 및 전이를 줄이는데 효과가 확인된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타액선염과 침이 분비가 안 되는 구강건조증, 입맛을 잘 모르게 되는 미각 이상증과 안구건조증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과 침샘 주변에 방사선 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미미한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남성의 경우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 난임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여성의 경우는 월경이 불규칙해지거나 조기 폐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 보고와 메타 연구에서는 2차 암 발생의 위험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위험도는 낮은 편이며 치료의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사선 치료가 침샘과 미각 이상의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 병리적 원인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캡슐이나 정맥 주사로 주입된 방사선 물질은 갑상선 조직을 주로 타겟으로 하지만 일부 물질은 침샘에도 농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직접적인 침샘의 손상이 발생하고 침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단백질의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각 수용체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각은 음식이 잘게 잘라진 분자와 침 안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이 합쳐져서 미래를 통해 발생하는 화학적 신호입니다. 그 화학적 수용체가 방사선 치료로 인해 손상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매우 드물지만 미각 신경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가된 면역 반응이 정상 미각 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고 항암 치료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미각 인지에 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맛에 대한 감수성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유럽과 미국 16개 병원에서 연합으로 발행한 가이드라인 중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침샘과 눈물 기전 부전에 관한 논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미각 이상의 부작용은 리글로와 스켈론에 의해서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침샘의 상피세포 기점막에는 나트륨과 요오드를 공동으로 수용하는 수송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나트륨과 하나의 요오드가 동시에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송체인데요. 이 수송체가 있음으로 해서 타액에는 요오드가 농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요오드는 타액선의 소관으로 분비되어 구강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 이후에 증가된 요오드는 타액선 세포에도 매우 높은 농도로 농축될 수 있고 소관 상피세포와 주변 조직, 즉 혈관과 내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보통은 즉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연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침샘의 급성염증, 만성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고 기능 부전으로 인해 침 무비량이 줄어 구강건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수용체는 점액세포보다는 장액세포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고 장액세포가 더 많이 분포한 귀 밑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턱 밑샘에 분포한 수용체는 요오드를 세포 밖으로 많이 운송시키기 때문에 손상이 덜한 편에 속합니다. 침분비량이 적어지는 상태는 방사선 치료 첫 주부터 시작될 수가 있고 이때 생긴 급성염증은 침샘의 협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협착으로 인한 급성 폐소로 인해 타액선염이 더 발생하게 되고 저작작용 혹은 음식 생각으로 침 분비량이 증가할 때 부종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타액선염이 발생한 경우에 절반 정도는 향후 구강 건조증이 동반될 수가 있고 그 정도는 조직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흡수된 방사선은 타액선에 집중되기 때문에 2차 원발성 악성 종양의 위험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방사선 물질은 타액선 세포에 유전적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종양이 진행될 수가 있으며 이에 관련된 케이스 보고가 있고 표준 발병률이 약간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방사선 노출량과 종양 발생의 위험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방사선 치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강 내 부작용의 발생 위험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성 침샘염은 전체 환자의 10에서 41%에서 발생합니다. 급성이긴 하지만 만성으로 진행된다면 1년 뒤에도 5에서 43%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염증이 발생하는 주요 부위는 장액샘 세포가 더 많은 이하선에서 59%에서 80%로 많고 악하선은 16에서 46%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초기부터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주로 3개월에서 1년 뒤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연구에 의하면 초기에 구강 건조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1에서 3년 뒤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고 향후 쇼그렌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발생 비율은 15에서 54%로 다양하며 1년차, 3년차, 7년차로 갈수록 발생률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미각 이상증의 발생률은 전체 시술 환자의 13에서 27%에서 발생하며 주로 치료 직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회복될 수 있지만 이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상태가 진행될 수 있고 미각 이상증으로 인한 주요 증상은 입맛이 다르게 느껴진다. 즉 음식 맛을 틀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음식 맛을 잘 못 느껴서 미각의 역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상한 맛이 나기 때문에 입안에서 계속 짠맛이 나거나 쓴맛이 나거나 떫은 맛, 텁텁한 맛, 신맛 등이 먹는 음식과 상관없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혀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강 자격암 증후군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안구 증상은 2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하며 8에서 25%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미각 이상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 관련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방사선 치료 이후에 입맛이 달라지게 되는 원인은 첫 번째로 침 분비량이 적어지고 침 안의 화학물질의 조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직접적인 미각신경과 미래에 손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추신경계에도 민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라디오 요오드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침샘염과 구강 건조증, 미각 이상과 같은 부작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일반적인 경과일 수 있지만 적절한 관리와 예방조치를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라디오 요오드 치료를 고려 중에 있다면 치료 전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양관리와 수분 섭취, 구강위생관리를 통해서 부작용을 예방하고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관련된 증상들이 1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침샘 내의 만성적 염증을 개선하고 침 분비량을 늘려주며 구강 내 신경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한의학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